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 혈액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쾌한이라고 하고요. 네,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환우분들 모시고 간단하게 강의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이 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치료를 알기 전에. 그래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만성이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림프구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백혈병이 됐다. 그래서 요 앞에 글자들을 따서 저희가 CLL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이 이름에 어느 정도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다른 폐암이나 유방암, 무슨 간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은 이런 고형암들은 저희가 진단받을 때 장기별로 진단이 딱딱딱 나오잖아요. 그죠? 어느 장기에서 암이 생겼는지에 따라서 이게 폐암이다, 간암이다, 유방암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혈액암이 혈액세포가 골수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여러 단계를 걸쳐서 성숙이 되고 분화가 되고 또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혈액으로 나오게 되는데 어느 특정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단계에 있는 세포들이 암으로 바뀌면, 암세포로 바뀌면 그게 혈액암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에 따라서 이게 백혈병인지 림프종인지 다발골수종인지 백혈병 중에서도 어느 계열인지가 다 진단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장기별로 생기는 게 아니라 혈액의 발생 단계에서 특정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 단계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암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액암은 크게 백혈병, 림프종, 다발골수종 이렇게 세 가지 덩이로 저희가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되는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인데 만성과 반대로 급성 백혈병이 있고요. 또 림프구성과 반대로 골수성 백혈병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그리고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가지로 나눠보면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거는 2000년대부터는 표적 치료제로 되게 치료가 잘 되고 관리가 아주 잘 되는 병이거든요. 걔는 제외하고 또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병들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CLL이라고 하는 병은 어떻게 보면 백혈병이라기보다는 천천히 진행하는 림프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백혈병이라고 하는 병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남게 되겠죠. 저희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이해하려면은 아까 이제 어느 특정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림프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단계는 골수인데요. 골수에 있는 아주 초기 단계 림프계 전구 세포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앞 단계 세포들이 하나씩 분화가 되고요. 성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림프절이나 비장으로 이 세포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나면서 성숙이 되고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되고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앞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으로 발현이 되고 진단이 될 거고요. 중간 단계에 있는 세포들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림프종이 되는데 림프종 중에서도 빨리빨리 진행하는 공격형 림프종이라고 하는 것들로 주로 진단이 됩니다. 또 분화가 이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천천히 진행하는 지연형 림프종이라고 하는 걸로 진단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여기 말단에 있는 세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백혈병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 병을 이해할 때는 백혈병보다는 천천히 진행하는 림프종 중에 지연형 림프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다발골수종이라는 병도 여기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오른쪽에 보이는 게 말초 혈액이거든요. 혈액을 유리판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저희가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세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혈구인데 적혈구보다 조금 큰 세포들이 여러 개가 똑같은 세포들이 혈액에 꽉 차 있고요. 세포들 보시면은 이 진하게 보이는 보라색이 세포핵이거든요. 세포가 세포핵으로 꽉 차 있는 적혈구보다 조금 큰 세포들이 혈액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를 저희가 이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성숙한 림프구가 암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어떻게 백혈병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기는 하지만 천천히 진행하는 지연형 림프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골수나 혈액에서 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세포들이 있으면 저희가 말씀드린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CLL이다 이렇게 진단을 붙이게 되고요. 반대로 상당수 환자분들은 이 혈액에도 있지만 이렇게 림프절에 있고요. 일부 환자분들 같은 경우 혈액이나 골수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림프절에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세포들이. 이렇게 림프절을 침범하게 되면은 저희가 소림프구성 림프종, 세포가 좀 작거든요. 다른 림프구들에 비해서. 그래서 소림프구성 림프종 SLL이다 이렇게 진단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병은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CLL 이렇게 슬래시하고 SLL 이렇게 같이 붙여서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트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잘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CLL, SLL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병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드문데요. 서양에서는 가장 흔한 백혈병 타입 중에 하나고요. 서구 사람들한테는 10만 명당 매년 한 3명에서 5명 정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그런 병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은 사실 되게 드물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발생하는 정도를 보면은 매년 2010년도 들어서부터는 한 120명, 130명? 최근에는 조금 더 느는 것 같아서 최근 통계는 다시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한 150명 정도는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점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 병은 대부분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고령에서 발생하는 그런 병이고요. 서양 사람들한테는 보통 이제 평균 나이가 한 70세 정도에서 진단이 되고 국내는 조금 젊은 경향이 있어서 60세 초반 정도가 평균 나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비해서는 조금 젊은 환자분들이 있고요. 진단 받으실 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어떤 증상이나 문제가 있어서 발견됐다기보다는 건강검진으로 혈액 검사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내과나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백혈구가 엄청 올라 있다고 얘기를 듣고 백혈병 의심된다고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보통 진단이 되셨을 거거든요. 대부분은 우연히 그냥 혈액 검사를 했는데 백혈구, 그 중에서도 림프구라고 하는 게 많이 증가돼 있어서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혈액 검사, 골수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이 되는 그런 병입니다. 저희 병도 병기를 나누게 돼요. 병의 상태에 따라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병기를 저희가 사용하는데 이게 사람 이름들이거든요. 라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라이 병기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개발한 비넷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 비넷 병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라이 병기 먼저 보시면은 어쨌든 저희 병은 혈액에서 림프구들이 막 증가되어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라이 병기 0은 다른 거는 전혀 없고 혈액에서 림프구만 딱 증가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라이 병기 1은 림프구만 증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림프절 크기도 커져 있는 경우. 라이 병기 2는 비장이나 간이 커져 있는 경우. 라이 병기 3는 거기에 더해서 빈혈이 있는 경우. 라이 병기 4는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저는 조금 더 이제 간단하니까 비넷 병기를 더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비넷 A 같은 경우에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이 됐지만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증은 없고 림프절이 커져 있어도 커져 있는 부위가 한 곳 아니면 두 곳인 경우 그런 경우를 저희가 비넷 A라고 하고요. 비넷 B 같은 경우에는 림프절도 같이 커져 있는데 커져 있는 부위가 세 곳 이상인 경우. 그리고 이제 비넷 C가 중요한데 비넷 C 같은 경우에는 빈혈이 있거나 헤모글로빈이 10 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혈소판 감소증이 10만 개 밑으로 혈소판이 10만 개 밑으로 떨어지는 혈소판 감소증이 같이 있는 경우를 저희가 비넷 C로 판단을 합니다. 이 비넷 C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골수 검사를 할 때 이렇게 병기로 나누기도 하지만 골수 검사나 아니면 혈액 검사를 할 때 이 혈액에 있는 세포들을 가지고 어떤 돌연변이가 있어서 염색체나 유전자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희의 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생겼는지를 보는 검사들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형광 면역 염색이라고 해서 형광 물질을 묻혀가지고 몇 번 염색체에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17번, 11번, 12번, 그리고 13번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염색체를 봐서 염색체 결실이나 아니면 염색체 숫자가 늘어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예후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왼쪽 그래프인데요.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은 맨 아래에 있는 게 제일 이제 환자들이 병이 재발도 많이 하고 병 진행도 빠르고 금방금방 나빠지는 병 중에 하나가 17번 염색체에 결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제일 오히려 이제 병이 온순하고 진행이 천천히 되는 그런 병 같은 경우에는 13번 염색체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고요. 가운데 중간 정도는 뭐 11번, 12번 염색체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비교적 옛날 자료라서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표적 치료제들을 못 쓸 때의 생존 곡선이라서 지금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런 그래프보다 훨씬 오른쪽으로 이렇게 길어진 더 오래 사시고 병 관리가 잘 되는 그래프를 이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예전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병을 진단을 하게 되면은 골수에 있는 세포나 아니면 혈액세포를 가지고 이렇게 형광 면역 염색을 해서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예후를 평가를 하고요. 최근에는 요 아래에 있는 이제 TP53 돌연변이나 IGHV 돌연변이들을 저희가 유전자 DNA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이런 검사들은 국내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개 병원들에서만 일단 시험적으로 이런 검사들을 시작을 하고 있어서 저희 이제 이 혈액암 보는 의사들이 학회나 아니면 연구회 이런 저희 모임들을 통해서 이런 유전자 검사들을 어떻게 좀 더 빠르게 각 병원별로 이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뭐 NGS라고 해서 차세대 유전체 분석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조금 더 어떤 돌연변이가 있어서 저희 병이 진단이 되고 그리고 예후가 어떤지를 좀 밝히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이제 궁금한 게 진단이 되었다고 치료를 빨리 시작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병은 어쨌든 치료하면은 효과가 되게 좋아서 병들이 잘 조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는 지연형 림프종,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병을 잘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병이 뿌리가 뽑혀가지고 완치가 되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치료를 생각할 때 치료가 꼭 필요할 때 치료를 하고, 치료가 필요 없으면은 치료를 하지 않고 잘 경과 관찰을 하면서 지켜봐서 환자분들을 병이랑 같이 오래 문제없이 잘 지내실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치료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 제일 중요한 치료 방법은 한글로 말씀드리면 이제 주의 깊게 경과 관찰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watch and wait, watchful wait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번역을 하면 이제 주의 깊게 경과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깊게 환자분들을 외래에서 뭐 2달, 3달 간격으로 잘 지켜보다가 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 치료를 시작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골수 기능이 떨어질 때입니다. 골수 안에서 이 백혈병 세포들이 막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골수 안을 대부분 이 백혈병 세포들이 차지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상적인 조혈 세포들은 다 구석으로 밀려서 자리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정상적인 적혈구, 정상적인 혈소판들이 안 만들어지면서 빈혈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는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 시작하는 기준은 빈혈이 있거나 아니면 혈소판이 10만 개 밑으로 떨어지는 이렇게 골수 기능이 떨어질 때를 제일 중요한 치료 시작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비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위 옆에 딱 붙어 있는데요. 비장 같은 경우에는 뭐 혈액도 고여 있고 그 림프구들이 모여 있는 이런 면역이랑 관련이 깊은 장기라서 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때 비장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비장의 크기가 일정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 안에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으니까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위가 쭉 늘어나면서 음식을 이제 받아주는 위 공간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 옆에 비장이 딱 받치고 있으면서 위가 늘어나는 걸 방해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환자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밥을 2~3숟갈만 먹어도 배가 불러가지고 잘 못 먹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조기 포만감이 잘 생깁니다. 그러면서 체중도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비장이 크기가 커져서 불편할 때도 치료를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림프절들이 이제 군데군데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림프절들이 작게 만져지는 경우는 굳이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림프절의 크기가 보기 싫은 위치에 있다거나 크기가 되게 커져가지고 통증이 생긴다거나 너무 불편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2달이나 3달마다 병원에 가시면 혈액 검사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혈액 검사 하실 때 백혈구 숫자들을 보는데 이 말초혈액에 있는 백혈구, 림프구들의 숫자가 갑자기 되게 빨리 증가할 때가 있어요. 2달 만에 오셨는데 갑자기 50%, 전보다 50% 이상 올라간다거나 1.5배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6개월 정도를 체크를 해보니까 전에 비해서 3만 개였던 게 막 6만 개, 7만 개가 된다든가 이렇게 갑자기 림프구 숫자가 빨리 증가할 때도 저희가 치료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2배 올랐다고 그럼 바로 치료 시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배가 올랐어도 증상이 없으면 또 이제 한두 번 더 외래를 보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또 비슷비슷하게 또 유지가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니고 몇 번 더 외래에서 지켜보면서 좀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몇 년씩 치료 안 하고 또 잘 유지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림프구성 백혈병 세포들이 필요 없는 항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항체들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면역 관련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면역 혈수판 감소증, 항체들이 혈수판을 부시는 일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항체들이 적혈구를 부시는 자가면역 용혈빈형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됐을 때는 저희가 먼저 스테로이드를 좀 써보게 되는데 스테로이드에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잘 치료를 해줘야지 병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뭔가 전신 증상이 있을 때 이 백혈병 세포들에 의해서 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들이 나빠졌을 때 체중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심하게 피로감을 느낀다거나 열감이 있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도 저희가 치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치료 시작하는 기준 중에 중요한 게 빈혈이 생기는지 혈수판 감소증이 생기는지를 잘 관찰하는 거고요. 보면은 아까 이제 비뇌병기에서 C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C에 해당하는 게 비뇌 C에 해당하는 게 이 치료 시작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실 때 헤모글로빈 10m로 떨어지면 혈소판이 10만 개 밑으로 떨어지면은 치료를 이제 슬슬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떤 치료제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 한 장으로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가운데 보이는 게 저희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백혈병 세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B림프구가 분화가 이루어진 B림프구가 이제 암세포로 바뀌는 게 저희 이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이 B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항 CD20 단클론 항체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B림프구가 생존하고 증식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밖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세포 내로 이렇게 신호를 전달해서 DNA 합성을 시키고 복제를 시키면서 세포들이 쭉 증식을 하고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외부에서 받은 신호를 세포 안으로 전달해주는 신호 전달 체계 중에 여기 보시면 BTK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에 의해서 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세포들의 증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절되기 때문에 이 BTK를 억제하는 약들을 사용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세포들이 스스로 죽게 되는 세포 자멸사라고 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 없는 암세포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게 되는데 이런 암의 경우에는 이 BCL2가 저희가 세포 자멸을 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BCL2를 차단하는 BCL2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들을 치료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치료제는 항 CD20 단클론 항체, 그 다음에 BTK 억제제, 그리고 이제 BCL2 억제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CD20 단클론 항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B세포 표면에는 CD20이라고 하는 항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얘를 표적으로 하는 이렇게 항체를 몸에 넣어주어서 이 항체들이 이 암세포랑 결합을 하게 되고 암세포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다른 몸에 있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뭐 T림프구라든가 NK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서 이 암세포를 죽이게 되고요. 또 보채 같은 것도 활성화가 돼가지고 암세포의 구멍을 뽕 내가지고 이 암세포들을 녹여서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리투크시맙이라고 하는 약인데요. 리투크시맙은 이제 맙테라라고도 하는 약도 있고요. 트룩시마라고 하는 약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나온 약이 이제 가사이바, 오비누투주맙이라고 하는 약들이 있어서 이런 단클론 항체들을 국내에서는 보통 이제 1차 치료에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의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약제인 이제 BTK 억제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백혈병 세포가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 세포 안쪽으로 신호를 전달해줘서 핵에 전달해서 이 세포들이 DNA를 다시 합성을 해서 복제를 하고 그래서 세포가 분열해서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자극을 시켜주는 그런 신호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신호 전달의 중간에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BTK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BTK 억제제는 이 BTK와 결합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신호가 넘어가는 걸 딱 차단해주기 때문에 우리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세포들이 더 증식을 하지 않고 사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고요. 현재 이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임부르비카라고 하는 약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허가가 된 브루킨사라고 하는 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포 자멸, 세포가 스스로 죽게 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BCL2 억제제 이제 벤클락스타라고 하는 약이 있어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의 약제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3년 8월인데요. 현재 국내에서 사용한 약제들을 저희가 이제 쭉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보통 이제 항 CD20 단클론 항체들을 병합한 그런 약제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비교적 젊은 환자에도 고강도 치료를 고려할 때는 FCR 요법이란 것도 할 수 있고요. 고령의 환자에서 저강도 치료를 저희가 할 때는 GC 요법이란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주 그냥 예전부터 사용해왔던 먹는 약인 클로람부시를 써가지고 세포 숫자를 조절하면서 저강도로 치료를 하다가 병이 나빠지면 그냥 2단계 치료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BTK 억제제가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는 이미 1차 치료로 다 승인을 받고 1차 치료로서 먼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허가는 되어 있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약이 고가라서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나 아니면 내년부터는 이런 약제들도 보험 급여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에서도 이런 것들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심평원에 제출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 치료를 하고 병이 좋아졌으면 저희가 치료 없이 아까 얘기했던 주의 깊게 경과 관찰을 하면서 그냥 쭉 몇 년간 지켜보게 되고요. 이후에 병이 다시 재발을 하고 나빠져서 치료 시작에 해당되는 치료 시작 기준에 해당되는 어떤 증상이 생긴다거나 세포 숫자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2차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2차 치료는 현재는 크게 이제 국내에선 두 가지 치료들을 하고 있고요. BTK 억제제인 임부르비카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아까 BCL2 억제제인 이제 베네토클락스와 리툭시맙이라고 하는 항체 치료제를 같이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들을 이제 2차 치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르비카가 아무래도 조금 더 먼저 사용이 됐기 때문에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임부르비카 치료받는 환자분들이 훨씬 더 이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벤클락스타라고 하는 이 아래에 있는 배날요법을 하는 경우에도 딱 2년만 치료하면 되고 효과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두 가지 선택지 모두 치료가 잘 되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임부르비카 다음에 2세대 BTK 억제제인 이제 브루킨사 같은 경우에는 임부르비카가 아무래도 이제 암세포만 딱 죽일 수 있으면 좋은데 표적 치료제긴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공격해서 피부에 발진 같은 게 생기시기도 하고요. 입안 같은 데가 헐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심장 근육에 있는 세포들을 공격해서 거기에 있는 세포들 때문에 부정맥 같은 게 이제 잘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혈수판을 표적으로 해서 혈수판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멍이 잘 들고 어떤 경우에 심한 경우에 이제 출혈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브루킨사 같은 경우에는 2세대 약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른 것보다는 특히 이제 심장 독성 같은 게 훨씬 줄어든 약제라서 고령이나 아니면 심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브루킨사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저희 병에서는 보험 급여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도 보험 적용을 받으면은 나중에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항암요법인 BR 요법 등도 재발이나 불응했을 때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자꾸 반복해서 재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반복해서 재발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지금으로서는
앞선 치료들을 이제 순서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약제들을 모두 사용할 수 없을 때는 현재로서는 임상시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임상시험하는 약제들 중에서는 뭐 인브루비카나 브루킨사가 잘 안 들었을 때 쓸 수 있는 3세대 BTK 억제제인 뭐 퍼터브루틴이라고 하는 약제들도 저희가 임상시험으로 적용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항체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카티 세포 치료제들도 임상시험으로 하는 경우에 효과들이 되게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뭐 5년, 10년 뒤에는 이런 약제들도 다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병은 되게 천천히 진행하는 그런 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 빈혈이 있거나 혈소판 감소증이 있거나 어떤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의 깊게 경과관찰하면서 잘 지켜보면 됩니다. 현재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약제들은 크게 이제 BTK 억제제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L2 억제제라고 하는 약도 같이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추가로 한 2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 비정상적인 백혈병 세포들이 막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림프구들이 줄어들고 항체들을 잘 못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분들 보시면은 아무래도 바이러스 감염 같은데 취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제 코로나 처음 막 시작됐을 때 서구에서는 이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선 유행이 되게 심했어가지고 코로나랑 관련된 논문들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실제 환자분들 보면 코로나 감염도 되게 잘 생기고 또 재감염이나 이런 것도 되게 흔한 편이고요. 계절성 독감이라든가 다른 바이러스 감염도 흔하게 생겨서 아 이게 바이러스 감염 취약할 수 있구나라고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5% 내외 소수 환자분들은 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공격적인 림프종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림프절들이 급하게 막 커지고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열도 나고 되게 피로감도 심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리히터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 환자들에서 공격형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림프종에 대한 항암 치료들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더 이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구글에다가 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대한 최신 지견이라고 쳐보면은 2021년도에 경북대병원에 계신 이제 손상균 교수님이 쓰신 이 종설 논문이 있는데요. 영어 논문이 아니라 한글로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비교적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논문이 나온 지 2년이 채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풀어서 써져 있어서 추가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논문들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